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캠프일 마을 대표를 맡고 도토리하우스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캠프일 마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타이틀에서 보듯이 누구나 재미있게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 고민하던 끝에 여러분께 캠프일 마을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제가 늘 고민하던 것은 특수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살면 우리 친구들이 행복할까? 그러던 차에 고등학교 학년기를 졸업하고 청장년들이 캠프일 공동체에서 첫 번째 삶을 누리는 캠프일 도토리하우스의 일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상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도대체 그렇다면 왜 캠프일 공동체를 부르짖는지 이유와 그다음에 과연 우리 한국에서 캠프일이 자리를 잘 잡고 정착할 수 있을지, 새로운 대안 거주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이 우리 캠프일 하우스 환경입니다. 스스로 텃밭도 일구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발달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과연 어디에서 누구와 사는 것이 행복할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 봤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거주시설 및 탈시설에 대한 변화와 움직임, 그리고 향후에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복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삶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렇다면은 왜 굳이 꼭 캠프일 공동체여야 할까?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메인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캠프일 공동체의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와 철학은 과연 우리가 함께 살고자 하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양평 캠프일 마을이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그에 따른 도전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제 사실 그것을 저는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의 제한도 있고 해서 두 번째인 3터의 일상과 배움터, 그리고 1터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혹시 어디선가 길게 만나뵐 수 있을 시간이 된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캠프일 코리아 운동을 시작해 본 결과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과연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이것은 사실 장애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물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지역에서의 삶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죠. 최근에는 탈시설 운동과 함께 이 지역에서 사회 통합이 돼서 통합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어떠한 사람의 삶도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그룹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앞으로 향후 우리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각각의 선택과 주변의 환경들로 잘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네 가지 그룹을 최소로 만들어 이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주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1그룹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립주택 거주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또는 스스로 혼자 살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활동보조인이 24시간 도움을 주는 자립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녀가 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활동보조인이 24시간 도움을 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장애인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본인이 강력하게 원함이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삶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그룹에 많이 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에서 임대주택이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복지 혜택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 그룹은 우리가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룹의 형태인데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공동생활 가정의 형태로 거주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캠프의 공동체에서도 어떻게 심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주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독립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전제가 돼야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느 부분 가사 분담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 함께 사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장애나 어떤 개인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두 번째 그룹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그룹이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부모가 생전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부모가 생전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점차 우리 부모님들이 연령 이제 부모님들도 노후하시고 점점 자기 자녀의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부터 준비를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3그룹은 10인 미만의 단기 거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사는 형태라기보다는 부모가 생존하고 있으면서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뭐 간혼상제나 또는 기타 뭐 잠시 뭐 병으로 인해서 아이와 그러니까 그 장애인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자녀분과 떨어져 있어야 경우나 이럴 경우에 단기로 맡길 수도 있고요. 또는 24시간 365일 일시에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입소와 퇴소가 매우 자유로운 형태의 10인 미만의 단기 거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소규모 시설로 추구해 나가면서 30인 미만 시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잘게 쪼개지는 삶이죠. 우리가 이제 이 소규모라는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이 많은 수가 되면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룹을 잘게 쪼개고 더 소수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형태라고 봤을 적에 10인 미만의 최소 그룹이라면 최소 단위로 거주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과연 우리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고민할 적에 조금씩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켜 보는 그런 준비를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그룹은 우리나라도 어느새 88년 이후 이제 장애인이 좀 더 많이 사회에 통합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고령화를 위해서 10인의 거주 가구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고령의 장애인을 위해서 24시간 너싱홈 소위 말하면 간호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하우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의 그 서비스 인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살 경우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닐지라도 어디에서 살던 간에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살아가는 것의 환경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나 장애인 거주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캠프일이어야 할까? 꼭 캠프일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그냥 공동생활 가정이다 또는 뭐 자립주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캠프일 공동체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환경은 그렇게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도 단칸방 초가상가에도 따뜻한 온정이 넘치면 삶이 행복할 텐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도 서로 관심이 없이 차가운 대리석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관심 없이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정지되어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변화무쌍하게 각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기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렇게 유연한 캠프일 공동체적인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캠프일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일 공동체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바로는 저는 이제 오랫동안 특수교육을 하다가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과 이제 슈타인의 인지학에 매료돼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부모님들과 늘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학령기를 마친 이후에 그 긴 나머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지를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은 돌아오는 길에 영국 에버든에 있는 캠프힐 최초로 시작된 캠프힐 공동체에서 6개월 동안 이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바람을 안고 돌아와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흐른 오늘 우리나라의 첫 번째 양평에 캠프힐 도토리하우스 1호를 시작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매료되어 있는지 이 캠프힐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인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캠프힐 공동체의 창시자인 칼 퀘니히가 여기 이제 그 캠프힐 하우스에 살고 있던 아동 1940년에 시작된 캠프힐 공동체거든요. 그 이제 아동과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캠프힐 공동체의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다면 캠프힐 공동체의 정신은 무엇일까? 네, 이제 캠프힐 공동체의 정신은 정신과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이자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칼 퀘니히라는 유대인 의사였어요. 이분이 유대 정책의 피해를 유대인 나치 학살의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에버든에 피난을 갔다 거기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캠프힐 학교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학교가 태동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캠프힐 운동의 하나로 시작이 된 거죠. 캠프힐 운동의 핵심은 방법론이나 교수법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이나 또 특수교육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만나는 대상이 그냥 대상이 아니라 나도 도움을 받고 그 또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특수한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며 사는 곳이지 이곳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몰아놓고 방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그 일종의 산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혈연에 의한 가족이 아닌 정신에 의해서 마련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페어런츠가 있고 페어런츠는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신 거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남녀 싱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혈연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이 캠프힐 공동체의 어떤 그 가치는 공동체 내에서 순수한 인간 대 인간 간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뭐 이 부분은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때때로 종사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런 관계로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합니다. 약간 좀 사회주의 체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요. 이 캠프힐 공동체가 초창기에 시작됐을 적에 매우 가난했어요. 매우 가난했고 정부의 지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해냈어야 됐고요. 그리고 나누는 것 또한 공동으로 분배해야 됐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뭐 공동 분배하고 먹거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다고 덜 먹고 더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 같이
나누고 같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별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창기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구성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하다 보면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서로 돕지 않으면, 서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강도 높은 종교 생활이 이제 준비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꼭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 공동체 내에서 본인이 자신이 어떤 종교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종교가 인정됐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서양의 베이스에는 기독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의 공동체를 이제 공동체의 원형을 이제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요. 네. 그렇다면 칼 케니히와 캠프의 공동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의 사상은 모든 것을 다 섭렵한 그런 거였고요. 이제 뭐 석가모니 노자 성경에도 심취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동기에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카톨릭 미사에도 참여하고 결론적으로는 신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참되고 선한 삶을 살고자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가 돼서 어느 날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대림절 축제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삶을 이쪽에 투신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21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루돌프 슈타이너를 저서를 통해서 만났고요. 슈타이너 사후에는 주치의였던 이타 베그만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위스의 존네노프라는 곳에서 이게 존네노프가 최초의 아동 심리 상담소였거든요. 네, 이때 이제 여기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아내를 그렇게 동포교회 헤른루터 동포교회라고 이제 유명한 그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아마 아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미 공동체 장애아동, 행동장애아동, 학습지체아동을 아동의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다가 독일의 나치의 세력에 맞서서 이제 대항하다가 영국 스코틀랜드를 망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캠프힐이라는 최초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캠프힐 공동체라는 것은 공공에 빠져 있던 아이들을 위한 장소. 이 당시에 나치가 그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고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학살을 하게 됩니다. 우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탄압받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소수인들, 소수자들을 위해서 이제 보호받는 곳으로서의 캠프의 공동체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생명 경시와 몰살에 대항하여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장소로 캠프힐은 그 의미가 있었다고 오늘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프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우스 페어런츠예요. 이 집에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우스 코디네이터라고 이름 불러지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부모로서 부부가 실제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싱글의 남녀가 맡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캠프힐 공동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이루어서 이용자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빌리저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빌리저라는 것은 그 마을의 주민이잖아요. 이 주민을 가르쳐서 빌리저라고 하고 이제 그들을 함께 도와 일하는 사람을 코워커라고 하는데 코워커에는 장기 코워커하고 단기 코워커로 나눠지는데요. 1년 미만의 코워커를 단기. 이제 이 단기 코워커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죠. 영어도 배우고 또 그곳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사실 영어는 못 배우고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 페어런츠를 장기 코워커로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코워커들은 하우스 페어런츠를 도와서 가정도 관리하고 빌리저도 돕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코워커들은 사실 떠납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또 자기가 마땅치 않다 생각하면은 A에서 B, A 이런 일을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는데 결국 이 캠프힐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빌리저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빌리저들은 실제적인 캠프힐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이 그 정신의에서 구성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씀드렸듯이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대, 정신적 유대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자급자족하는 가족 공동체, 경제적인 독립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신적 독립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가족 공동체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무소유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족 공동체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소유를 얘기하면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캠프의 공동체에서는 자신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아요. 차도 공동으로 쓰고 먹거리도 같이 구입해서 먹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캠프에서 보장을 하긴 해요. 네,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사회의 주요 법칙인데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캠프일에서는 첫 번째 교육회의가 있어요. 이것은 이 공동체 내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움이 과연 필요할까를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교육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캠프일인가 아닌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원칙인데요. 이건 조금 뒤로 하고요. 세 번째 친교의 밤부터 말씀드릴게요. 친교의 밤은 이제 바이블 이브닝, 그래서 이 캠프일 공동체에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전 세계 각국에 너무나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그 영국에 같은 경우에 번이라고 하죠. 빵에다가 맛있는 걸 이렇게 올려서 먹는 좀 더 특별한 음식이죠. 그걸 나눠 먹고 한 주일 돌아보기를 해요. 물론 성경도 읽고 또 계절에 맞는 노래도 부르게 되죠. 이 친교의 밤을 통해서 이 바이블 이브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캠프에서는 되게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요게 특히 친교의 밤은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정신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원칙인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적 경제 원칙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제 그 사회 삼원성에서 출발하는 그런 정신인데요. 이런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의 몫을 더 적게 요구하면 할수록 공동체는 풍요로워진다.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찌 보면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일하고 많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 애써야 된다.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풍요로워지겠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인간 간의 관계도 일의 가치도 모호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상품의 생산, 의료행위, 교사의 활동 등 생계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위는 소외된 노동이다. 그리고 그것도 자신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것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저 노동이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노동의 가치, 소외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 교사가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소외된 노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신으려고 신발을 만들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신는 것에 대한 이타성을 부여해서 신발을 만들고 이 신을 신으면 참 누군가 행복하겠구나 라고 만드는 것과 나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따른 돈이 얼마가 생기고 그 돈으로 나는 생계를 꾸려가고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이제 소외된 노동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되게 뭐 사회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수를 받는 것과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 또 내가 원해서 하는 일 등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인간을 상대로 하는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대상은 그저 그에게 목적을 위한 수단, 목적이 좋지만 수단으로만 이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하여 본래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할 위험에 빠진다. 즉 8시간 동안 간호하고 돌봐주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돈을 받을 때, 임금을 받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무관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또 하나의 일이 되기도 하죠. 칼 큐니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하여 그러므로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봉사에 대한 돈이 지불될 수 없고요. 그에게 돈이 지불이 되자마자 그것은 더 이상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봉사한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되게 보면 자원봉사는 책임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봉사의 순수한 의미는 그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주고받는 것은 인간적 상호 관계의 일이다. 인간 사이에 지불이 끼어드는 순간 순수한 관계는 사라지고 임금을 받는 봉사는 더 이상 봉사가 아니며 돈을 받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냉정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나 특수교육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사회에 있는 분들로부터,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로부터. 아우, 봉사하신다 그러고 봉사하느라고 수고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봉사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돈을 받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으로 한 게 아니죠. 돈을 줬으니까 사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적에 지불이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움의 대가로 돈이 지불되면 돕는 것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때만 이 활동, 이 캠프일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과 순수한 관계로 맺어진 삶을 같이 누리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주의적인 성격이지만 그렇다고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인가? 돈을 안 받고 이러면 나는 뭐 먹고 살까? 이런 얘기를 질문으로 갖지 않을 수 없죠. 그리하여 동료들이 어떠한 요구도 가져서는 안 되고 돈을 받아서도 안 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하는 것과 보수를 받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과제는 장애인들 자체이어야 되는 거지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에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캠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과제는 다시금 그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공동체가 만일 공동체 멤버들을 굶게 한다면 공동체는 그 과제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에서도 일하는 것과 돈 사이를 분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캠프의 공동체에서 보수와 일에 대한, 일과 보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저 결정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너무 사회적이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아닌가, 뭐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캠플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게 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개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캠플 코리아의 첫걸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캠플 공동체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어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표지는 발달장애인 청장년을 위한 삶어 배움어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서예요. 아산 사회복지재단과 함께했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캠프일 만들기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캠프일 코리아의 첫걸음해서 이 성과집이 나왔고 이 성과집은 비매품으로 여러분께 배부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우리 캠프일 마을에 신청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캠프일 공동체 운동의 태동이라고 한다면 이 한 장만 소개해 드리고 일상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짧은 화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개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일 공동체 운동의 태동은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캠프일 공동체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2009년 2월에 양평에 자리를 잡게 되죠. 펜션을 얻어서 슈타이너 학교라는 이름으로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을 함께 교직원 3명과 함께 첫삽을 뜨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캠프일 운동에 대한 가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2012년에 4개국 국제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리는데 한국장애인 거주시설협회와 함께 했던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우리나라의 캠프일 공동체, 뭔가 삶의 또 다른 대안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예상 인원을 한 300명 정도로 했는데 800명이 왔어요. 개별적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인구들이 폭발적이었구나라고 생각했고 이 캠프일 공동체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에
어렵게 여기 옥천면 신복리에 부지 약 2,000평의 부지를 마련하고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계기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캠프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네, 그렇게 하여 이렇게 2016년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건물을 착공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물건이 생기고 부동산이 생기면서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공적 재산으로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복지 법인 캠프일 마을을 설립하게 되고요. 이때 고등부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게 됩니다. 슈타이너 학교로부터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그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삶을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캠프일 첫 번째 하우스를 문을 열게 된 거죠. 2017년에 이제 법인 인가와 터전 이전 축하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시범 하우스를 운영하고요. 캠프일 하우스가 2017년에 준공을 받게 됩니다. 이름하여 캠프일 도토리 하우스고요.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에 옷을 입고 지금 현재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코워커 양성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듯이 무조건 아무나 와서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코워커 양성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공동모금의 돌봄 사업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사업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있고요. 올해도 평생교육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추구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2개의 공동생활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캠프일 공동체적인 삶에 어떤 중요한 원형이 복구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초창기 사진이고요. 네, 슈타이너 학교가 문을 열던 시기. 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했던 다양한 시간들, 선생님들 연수, 네, 다양한 행사들, 그 슈타이너 학교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반복과 리듬을 통해서 슈타이너 학교에 다니면서 그 힘이 결국은 이 초등학생 나이에 한라산까지 다녀오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요 밑에 있는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첫 번째 졸업생들의 사진입니다. 네. 오이리팀이 또 이 터전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들, 네, 여기 첫 번째 졸업생들의 얼굴이고요. 네. 이 살면서 배우며 일하며 이것은 이제 캠프일 공동체를 자리매김하면서 만들었던 이제 그런 자료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봐주시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성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 프로그램으로 작업장 그리고 농장 그리고 평생교육원 이렇게 사업을 중간에 넣어서 마련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네, 이러한 저희가 사업 계획도를 갖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약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캠프일 1호 하우스를 이제 설립하게 되었죠. 네, 이것은 이제 지금의 이 자리에 이제 막 부지를 매입했을 적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리모델링을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의 정신을 담는 집들, 우리의 그 몸들이죠. 몸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네.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해지고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현재 지금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요. 청장년들이. 네. 이건 다목적실로서 많은 회의와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 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던 거죠. 지금 불빛은 안 나오는데요. 이 아랫부분이 현재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골조 작업만 시작했을 때고요. 이제 슈타이너 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섭삽되기를 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복잡했던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들을 사회복지 법인에 이제 헌납을 하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이 됐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답니다. 터전 이전식의 모습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캠프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견학 오르시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일체 방문이 금지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 와중에 학교 곳곳을 손보며 다시 또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산 사회복지재단의 발달장애인 중장기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물적 지원과 함께 캠프리 운동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네. 캠프일 코리아의 미래는 결국은 이렇게 되죠. 이제 지금 작업장, 일터가 이렇게 준비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청장년을 위한 캠프일 공방 학교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는 앞으로 2, 3, 4호가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이제 두세 채가 더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 기금 사업을 통해서 출글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요. 향후에 계속되게 지속 가능하기 위한 훈련된 코워커 양성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캠프일 두트리하우스의 일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의 절기리듬에 따른 반복적인 일상이에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이 그날 같은 심심하지만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일상이고요. 매일 이제 가정 내에서는 가사의 분담을 통해서 자족이슬이 습득되고 있어요. 물론 학령계에 있는 2명은 일을 별로 하지 않는데요. 청장년들은 이제 그들이 먹고 나면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청소도 같이 도와주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배움을 통하여 함께 일하고 나누는 삶을 습득하는 과정이고요. 이 절기 축제에 있어서는 축제의 주인공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상을 소개하면요.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 점심시간이죠. 가운데 초를 켜놓고 모두가 손을 잡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종교적인 기도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밥을 먹게 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뭐 다림질을 도와주는 또 예쁜 청년 캠프 멤버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함께 모여서 선물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시간도 보내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산행을 하죠. 매주 산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하루 종일 산행을 해요.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아주 체력이 길러지죠. 사물놀이도 하고 이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그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수확하던 사진이고요. 밑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조달하는 그런 모습이고 잠깐의 날씨 좋은 때 나와서 밖에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간식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저희가 이제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 나가지 않아도 이 속에서 나름대로 소소한 일상과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눈이 한 번씩 오면 눈치 주기도 힘들고요. 다 나와서 같이 하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초 만들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 운동장 주변을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양평의 곳곳에 산책로가 많이 있어요. 물소리길 뭐 이런 곳, 물소리길을 산책하는 모습이고요. 네, 또 절기 행사 때는 발표도 하고 한 학기 동안에 청년 공방에서 만든 작품도 전시하고 또 함께 음악도 나누고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과제와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은 이게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준비된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그런 준비된 코워커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코워커가 양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앞으로의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일을 나누는 단계예요. 일을 나누는 단계라는 것은 그저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나누고
세탁기에 나오는 빨래를 넣는 일로 나누고 청소하는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삶을 나누는 단계로 그 나이에 걸맞는 이제 그런 삶을 나누는 단계로 이 일은 우리가 여기 거주하고 있는 빌리저와 코워커 간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장애와 비장애인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캠프일은 사회통합과 예배되지 않느냐, 깊은 산속에 있다거나 뭐 외국에 많은 캠프일이 그렇듯이요. 물론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캠프일은 너무 오히려 그 뭔가 지역사회 통합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오히려 캠프일은 그런 면에서 장애와 비장애인이 통합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단계로 가기 위한 우리의 그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죠. 이런 과제는 앞으로 캠프일 공동체가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가치와 철학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뭐 이것은 위에 있는 것과 유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철학적 배경을 갖고 내 삶을 임하는가.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존중받고 잘 지내고 있지만 누군가 그런 정신적 지주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과연 그것은 지속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아름답고 잘 운영된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서 그 기관의 대표가 이제 유명을 달리하고 난 후에 아주 급속도로 그 기관이 운영되었던 철학이나 가치가 급격하게 훼손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세우는 것, 캠프일을 만들고 세우는 건 참 어찌 보면은 돈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능하지만 그런 가치와 정신이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되도록 수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가치와 철학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지금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장애인의 삶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캠프일 공동체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적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획일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공부했던 독일에서는 남이 시장 가니까 나도 시장 가는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닷가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바닷가에서 살고 산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산속에서 살고 도시에서 반짝반짝한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고 그렇듯이 모두의 삶은 각자의 선택에서 출발하는 거지 누가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캠프일 공동체는 하나의 대안이고 하나의 제안이지 이것이 모든 우리나라 거주시설을 대표하거나 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획일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탈시설을 얘기해도요. 전 세계에 시설이 없는 곳은 없고요. 그리고 시설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개인이 선택한 삶을 보장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선택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캠프일 공동체는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선택지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캠프일 공동체를 간단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거주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라며 이상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